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부터 내년 4월까지 2017년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특히 대형마트 PB상품 관련 불공정 거래가 처음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내 증권사 최초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이 최고 연 2.3%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발행 어음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편의점과 손을 잡고 편의점 연계 금융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편의점 ATM기 수수료가 낮아지고 거스름돈 저축이 가능해집니다. 내년부터 신DTI 도입으로 다주택자들의 대출 여력이 최대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강력한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부터 내년 4월까지 2017년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수위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던 대형마트 PB상품 관련 불공정 거래가 처음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형마트 PB상품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형마트 PB상품의 불공정 거래 조사에 나섭니다. 1996년부터 수위탁거래 정기실태 조사에 나섰지만 PB상품 관련 불공정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PB상품이란 유통업체가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에 자사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상품을 뜻합니다. 홍종학 장관 임명 후 첫 불공정 조사로 대상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그동안 PB상품 판매와 관련한 대형마트 갑질 논란이 불거졌지만 실태 조사에선 빠져 있었습니다. PB상품의 판매 규모가 확장되고 있고 엄연히 수위탁 거래임에도 그동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돼 온 상황입니다. 중기부는 대형마트 3사와 PB상품 납품기업 90곳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 거래를 들여다봅니다. 위탁기업이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낮추지는 않았는지, 납품 대금을 기한 1인 60일 내에 지급했는지, 기한을 넘겼을 경우 이자를 제대로 줬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사는 온라인 조사 시스템을 활용해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온라인으로 위탁기업의 납품 대금 위반 행위를 조사합니다. 2단계에서는 온라인으로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3단계로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별점 부과와 함께 잦은 개선 기회를 주고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합니다. 또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업체는 공정위에 이관해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국내 증권사 최초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이 첫 발행 어음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유지 기간에 따라 최고 연 2.3%의 금리를 받을 수 있어 은행 예금보다 수익성이 좋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오늘 국내 증권사 최초로 발행 어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상품 이름은 퍼스트 발행 어음이며 은행 예금처럼 가입과 동시에 이자율이 확정되는 상품입니다. 1년 만기의 약정형 상품이며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퍼스트 발행 어음은 가입 유지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는데 가입 기간이 7일 이상에서 180일 이하인 경우엔 1.2%에서 1.6%이며 1년 만기를 채울 경우 최고 연 2.3%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은행 정기예금 금리 평균이 1.48% 수준이고 금리가 가장 높은 K뱅크 금리도 연 2.1%임을 고려하면 경쟁력 있는 상품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상품은 국내 증권사가 처음으로 출시한 발행어음입니다. 지난 13일 초대형 IB 인가를 받은 5개 대형 증권사 중 한국투자증권만이 유일하게 발행어음 사업이 가능한 단기금융업을 인가받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사업을 통해 현재 전체 수익의 20% 수준인 고객 및 고유자산 운용 수익의 비중을 3년 후에는 3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근데 결국은 얼마나 적정한 리스크에 좋은 물건을 찾아내서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신의 그 폭도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 IB 영업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협업이 잘 될 것 같고요. 발행어음은 기존의 환매조건부 채권이나 ELS처럼 해지 자산과 담보관리 등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증권사에는 유용한 자금 조달원이 됩니다. 반면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상품이고 증권사의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안정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은행권이 편의점과 손을 잡고 생활 밀착형 금융서비스 출시에 나섰습니다. ATM기의 수수료를 크게 낮추는가 하면 편의점 이용 시 남는 거스름돈을 저축할 수 있는 모바일 저금통도 개발 중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최근 은행들이 편의점과 연계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새로운 오프라인 고객 접점으로 편의점을 선택한 겁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GS25 편의점에서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의 고객들은 다음 달부터 전국 GS25 편의점에 있는 만여 대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 신한은행의 자동화기기와 같은 수수료를 적용받습니다. 또 편의점을 이용하면서 남은 거스름돈 등을 저축할 수 있는 신개념 모바일 저금통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GS25 냉장고 앱에 가입해 부여받은 QR코드를 제시하면 거스름돈과 소액을 저축할 수 있고 높은 금리의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전국 약 7천여 개의 GS25 편의점에서 현금 인출과 이체를 할 경우 우리은행 지점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와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우리은행 ATM 이용 수수료를 우대받는 고객은 GS25의 ATM을 이용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우대 적용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시중은행 16곳은 지난달부터 이마트24 11곳과 CU 81곳 등 일부 점포에서 편의점 캐시백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구입하고 카드로 계산하면서 인출하고 싶은 금액을 함께 결제하면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처럼 은행들이 편의점 연계 서비스에 나설 경우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점이나 자체 ATM을 유지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노년층 등 금융 소외 고객에까지 접근성을 넓히고 채널 선택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신 DTI 도입을 결정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후 약 한 달 만에 구체적인 신 DTI의 산정 방식을 공개했습니다. 주택 보유 여부 등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최대 50% 넘게 깎일 수 있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시장에선 가계대출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꺾일 것이란 공감대가 여전히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가 강력한 만큼 효과도 강력할지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월 신 DTI 도입으로 다주택자들의 대출 여력이 많이 줄어듭니다. 신 DTI에서는 대출자가 연간 갚아야 할 돈을 기존보다 폭넓게 반영하는데 특히 다주택자들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3%대 금리로 1억 8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연소득 7천만 원의 직장인이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 한도는 약 3억 9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약 53% 감소합니다.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DTI 50%에서 10%포인트가 차감되고 실제 만기는 30년이더라도 연간 상환액을 따질 때는 만기 15년으로 따져 빚의 규모도 커지는 탓입니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은행이 대출할 때 주택담보대출의 모든 빚을 대출 심사 때 반영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도입도 예고돼 있습니다.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하는 재테크는 사실상 차단되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규제의 강력함에 비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나 부동산 시장이 받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풍부한 시중에 부동자금 등으로 해서 이미 많이 충분한 자금 여력을 갖춘 그런 계층들도 많다는 측면에서 대출 규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효과는 대단히 한정적일 것이다. 일부 대출이 어려워지겠지만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목적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의 자산가들은 대출 규제가 아무리 강력해도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강력 규제에도 부동산 전망,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 꺾일 것이란 신호는 불분명한 셈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능 인력을 명장으로 선정해 아파트 품질 제고에 나섭니다. 이 명장들은 일반 작업자를 교육시키고 작업을 시킨 뒤 확인,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LH는 이 제도를 올해까지 시범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예정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에 8천여 세대를 짓는 아파트 공사 현장. 노련한 기술자가 현장 근로자에게 화장실 방수 작업을 꼼꼼히 설명합니다. 저는 방수업계에서 32년간 일하면서 기술을 익혔습니다. 손끝 기술 전달을 통한 후배 양성을 하고 시공 품질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LH는 아파트 공사 시 하자를 줄이기 위해 건설 품질 명장제를 도입했습니다. 경험 많은 명장을 뽑아 현장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단열과 방수, 소방설비 등 10개 공종에 품질 명장 13명을 신규 채용해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경험 많은 선배들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앞으로 작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일부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 단지에서 10,000건이 넘는 하자가 발생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등 아파트 품질 향상에 사회적 관심이 큽니다. 만성적인 숙련 기능 인력의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부실 시공 방지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LH는 우선 오는 12월 말까지 시범 사업을 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명장들로부터 나오는 기술을 한데 모아 주요 작업 과정을 매뉴얼화하고 영상으로도 제작해 주택건설 전문업체와 관련 대학 등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맞춰 매년 진행되는 미국의 최대 할인 행사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판매가 17%나 증가했습니다. 90% 안팎의 큰 할인폭에도 우리 집구족들도 들썩였습니다.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 우리도 소비자들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세계적인 쇼핑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보경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최대 쇼핑 행사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막을 내렸는데요. 이 기간 동안 유통업계의 매출이 궁금해집니다. 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온라인 매출이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아마존을 비롯해서 미국의 100대 온라인 업체가 블랙 프라이데이 하루 동안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4천억 원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7%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 전날인 추수감사절에도 3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또 온라인 판매는 월요일에 열리는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업계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많은 66억 달러의 온라인 판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매장을 직접 방문해서 쇼핑하는 오프라인의 매출은 1% 정도 줄었습니다. 네, 온라인에서만 단 이틀 만에 8조 5천억 원 가까이 팔았다는 건데요. 아주 대단한 성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직구를 즐기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에는 국경이 없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해외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직구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인들만의 쇼핑 축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우리나라에서 해외 직구에 대한 관심은 블랙 프라이데이 인터넷 언급량에서 나타납니다.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분석업체인 다음소프트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 언급량은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관세청에 따르면 2013년 10억 4천만 달러로 처음 10억 달러를 돌파했던 한국인의 해외 직구액은 지난해 16억 3,400만 달러로 3년 만에 57%나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9억 7,400만 달러치를 직구했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와 광군제 등 이 해외 쇼핑 축제들이 하반기에 집중돼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올해 직구액은 사상 처음으로 20억 달러를 무난히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직구의 규모가 2조 원대를 넘어선다는 얘긴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내수 침체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렇게 해외 직구만 늘어난다는 건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2015년에 이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만들겠다면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만들었는데요. 이 매년 정부가 주도해온 대규모 세일 행사를 벌이고는 있지만 사실 소비자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는 행사가 열리고 있는 기간에도 소비자들은커녕 현장에 일선에 있는 판매자들도 그런 행사가 열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형국인데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상품 가격이 90%까지 내려가는 반면에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동안 할인폭은 기껏해야 10에서 30% 정도에 불과하고 또 이마저도 2월 상품에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그닥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얘긴데요. 이유가 뭡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인 쇼핑 축제가 생기기 힘든 이유는 이 유통 구조에 있는데요. 이 미국에서는 백화점들이 제품을 직접 사다가 판매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은 제조업체가 물건을 팔 공간을 임대해주는 특정 매입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이 유통업체는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까지 할인을 해라라고 일괄적인 세일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굳이 그럴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게 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인데요. 정부가 주도하는 쇼핑 축제다 보니까 이 유통업체들이 마지못해서 그 구색만 맞추고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상품을 저렴하게 내놓지도 않고 또 소비자들은 이 때문에 외면하게 되는 겁니다. 네, 해외 직구만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내수 진작 방안도 시급해 보입니다.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스피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대형주들의 동반 약세로 2,510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44% 떨어진 2,507.8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모건 스탠리 쇼크로 5% 넘게 내린 것이 코스피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낸드 플래시 업황이 정점을 지났다고 보고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목표 주가를 29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오늘 유가 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4,517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고 기관도 47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개인만 4,522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에 수정 조작된 흔적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에서 시행한 태블릿 PC의 국가수 감정 결과가 회신됐다며 검찰 분석 보고서와 대부분 동일하고 수정 조작 흔적이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가수 감정 결과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작년 10월 JTBC가 처음 입수해 보도한 이 태블릿 PC는 국정농단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가시적으로 보여줘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특검 수사 등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뇌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 측이 해당 태블릿 PC를 사용한 적이 없고 한때 자기 측근이던 고영태 씨 등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최 씨의 요청에 따라 이달 초순 제3기관인 국가수에 태블릿 PC의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년 반 가까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에 묶어둔 새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대 0.8%포인트 뛰었습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IBK 기업 KB 하나 등의 10월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최근 1년 5개월 동안 0.49에서 0.81%포인트 올랐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기업은행의 경우 올해 10월 분할 상환식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연 3.55%로 작년 5월 2.74%보다 0.8%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나은행은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92%에서 3.5%로 올렸고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경우 2.74%에서 3.23%로 0.49%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작년 6월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한 이후 줄곧 동결해왔습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작년 6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직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같은 기대가 시장금리에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자가 계약 전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고지 통지 의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지 의무는 가입자가 보험사에 계약을 맺기 전 과거 질병의 진단 사실이나 치료 이력 등을 알리는 것이고, 통지 의무는 계약 이후 직업 변경 등으로 위험률에 변화가 있을 경우 알리는 것입니다. 가입자는 이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거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입자들이 어떤 경우를 알려야 하는지가 불분명하고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됐다고 자각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깎이는 사례가 발생해 민원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차를 몰고 직접 생수 배달을 하게 되는 등 위험률이 높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직업이나 직무 변경 예시를 구체적으로 약관에 명시토록 했습니다. 또 관련 법령에 고지와 통지 의무에 대한 보험사의 설명 의무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현재 가입자의 의무만 있고 보험사의 설명 의무는 없어 계약 체결 시 보험사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학생이 진로에 따라 필요한 교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고교학점제가 2022년부터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서울 한서고등학교에서 중장기적 준비와 검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2022년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종군 과세 시행은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며 시행 준비를 위한 시행령을 이번 주 안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전망치 3.1%보다는 0.1%포인트 낮지만 2년 연속 3%대 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2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오늘 아침 안개 낀 곳이 많았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추위의 기세가 수그러지면서 기온도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제주도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다가 낮나절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9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저녁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오늘보다 크게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상에는 흐려져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은 중부와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제주도는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 후반 기온이 낮아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